강남 4구나 위례 등에서 하반기보다 올 초에 오른 거래가 많은데 했을 때 보시면은 1월 3일에 13 대책이 나오죠. 13 대책이 투기꾼 규제 거의 풀어준. 그 다음에 1월 30일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죠. 그리고 이 규제들이 3월에 규제가 많이 풀린다. 자, 그랬을 때 많이 풀렸는데 사실 뭐 다 풀린 것도 아니고 풀린 것도 있고 안 풀린 것도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살리려고 했던 건 뭐예요? 둔촌. 둔촌 주공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강남 4구에서 가장 먼저 뜬 단지를 딱 하나 꼽으라면 어디예요? 헬리오시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헬리오시티에 악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헬리오시티로 장난질을 너무 많이 쳐서 그래요. 그래서요 1월부터 갑자기 헬리오시티에 상승 거래가 뜨기 시작했다. 근데 헬리오시티를 굳이 타겟으로 잡은 이유는요 둔촌주공이 어디랑 제일 많이 비교를 했기 때문에 헬리오시티. 그래서요 상승장이나 이게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을 때는 되게 안 보여요. 근데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든가 아니면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지역들을 가보면은 분양할 때 그런 게 눈에 딱 보여요. 진짜로 우리 동네가 혹은 내가 잘 아는 동네인데 저기는 거래가 많은 동네가 아니야. 서울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광역시도 아니라서 그렇다고 여승광같이 갭투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래 잘 안 되는데 이런 동네 같으면 딱 분양 들어오면 되게 티가 확 나요. 그러면은 그 거래가 되는 단지 인근에 있는 몇몇 단지 중에서 여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단지들 그런 단지들에 갑자기 상승 거래가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자,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급이 되는 지역들에 갑자기 그런 상승 거래들이 왜 뜰까요? 갑자기 거기 들어오게 되면은 매물도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전세 매물도 늘어날 텐데 그 입주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멸실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만간 여기 공급 많이 들어온다 하는데 한 2년 반 3년 뒤에 공급이 많이 들어올 거다 하는데 주변 단지들이 갑자기 왜 뜰까요? 늘 그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고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 만세대예요. 그 중에서 4,000세대 분양한다고 해봅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랬을 때 헬리오시티 15억 거래되고 있는데 얘를 18억으로 띄워요. 거래가 한 30건 됐다고 하죠. 이거를 다 건설사에서 했다고 칩시다. 물론 아니겠죠. 건설사에서 띄운 거는 몇 건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다 건설사에서 했다고 칩시다. 90억이 들었죠. 90억 손해 본 거죠. 10억짜리를 18억에 30건이나 샀으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요 4,000세대 안 될 것 같은 거 분양해가지고 팔면요 이 90억 이상의 이득은 껌이다. 그래서 주변 시세 1억만 올려가지고 4,000세대 보통 4,000세대 안 들어오죠. 한 1,000세대짜리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주변 시세 1억만 올려봐요. 한 10건 거래해서 그러면 10억 정도 손해보는데 요 1,000세대가 1억 올라가서 분양할 수 있으면 1,000억을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이하게도 분양단지 근처에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다 저런 게 아니라 한 몇 건 정도 띄우고 몇 건 정도는 이제 오르는구나 하고 추경매수 붙던가 한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띄우기 들어가서 어디부터 들어갔다? 헬리오시티.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번진 거예요? 잠실, 엘리트나 또 뭐 등등. 그러니까 여기 송파가 떴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생기냐? 송파가 많이 떨어지던데 이제 바닥이다. 그러면은 강남, 용산 아니죠? 서초죠, 서초. 용산은 강남 4구랑은 좀 다른 곳이고 그랬을 때 강남 서초는 송파보다 훨씬 나은 동네다. 그러면 강남 서초는 송파가 바닥 찍었으면 이제 우리도 바닥. 이런 여파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기존의 부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들어갈까요? 기존의 부자들은 코로나 때 부동산 열심히 정리했어요. 그때 그렇게 치솟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네? 갑자기 돈이 생긴 사람들. 근데 부동산 지식은 많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돼요? 코인 대박. 근데 코인 대박은 떨어진 지 한참 됐죠. 코인은. 그러니까 코인 대박 나서 집 살 사람들이었으면 아마 21년쯤에 샀을 거다. 그다음에 주식 대박 마찬가지죠. 주식 대박도 이때 20년 21년에 샀지 지금은 못 사요. 그러면은 부동산 대박이 나야 되죠. 부동산 대박이 나기 위해서는 내가 한 채를 엄청 비싸게 판다. 이런 부동산 대박 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채 사놓고서 요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황금해서 과거에 샀던 거 뭐 14년에 하나 샀고 17년에 하나 샀고 17년에 두 채 더 사고 그 다음에 아마 20년에 샀으면 망했으니까 한 18년에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요 수익을 모아서 강남 서초 송파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죠. 강동은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고 뭐 고독 쪽이나 뭐 이런 데는 몰라도. 그러면은 이야기한 대로 다주택을 정리해서 오래된 프레임이죠. 다주택 정리해서 똘똘한 한 채 사라. 그럼 이 다주택이 정리가 되는 게 나와야 돼요. 근데 다주택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됐죠. 왜? 이거 핵심이 특례보금자리론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중에 일부는 상환이죠. 상환해서 바꾸는 거죠. 갈아타기. 대출 갈아타기고 일부는 저가주택 실거주 매수예요. 여기서 2030들이 5억 이하 주택에 많이 들어갔다. 이 돈 모아가지고 똘똘한 채 산 거죠. 그래도 부동산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갈아타기 딱 하면서 금매가 사라지죠. 금매가 딱 사라지니까 시세가 딱 올라가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했듯이 시세 장난질, 여파, 플러스 특례보금자리론, 여파.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막 규제 풀어주고 할 때 저희는 예전부터 똑같이 지금까지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규제 완화는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다. 올리는 영향을 준다. 다만 집값은 줄다리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락 요인이 더 크면 하락 요인으로 끌려가는 거고 상승 요인이 더 크면 상승 요인으로 끌려간다. 근데 지금은 하락 요인이 더 큰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걸 토대로 하게 되면은 작게 일어나면 하락세 감소고 일시적, 조금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일시적 반등이고 좀 크게 일어나게 되면 데드캣 바운스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으나 이게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에서 끝났죠. 일시적 반등은 송파만 경험했던 거고.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가봤을 때 주간으로 봐야 되겠죠? 주간 매매가격 지수. 자, 강남 동남권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초나 막 일시 멈춘 것 같긴 한데 멈췄다고 하는데 송파에서 먼저 반응했기 때문에 송파에서 먼저 튀고 다시 영향 받아서 떨어지는 거고 지금 서초가 요거죠. 강남이 여기까지 됐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고 딱 이런 상황이에요.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송파가 먼저 이때 고점 찍고 그 다음에 강남이 이때 고점 찍고 서초는 요때나 요때쯤 고점 찍고 이제 다시 하락폭 슬슬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 두 가지 여파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거. 첫 번째, 특례보금자리론 여파. 요거는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특례보금자리론 소진 수준을 봤더니 44%. 그러면은 이 속도로 가면은 4월이 끝이에요. 근데 이 속도로 갈 수가 없죠. 오픈런이에요, 오픈런. 몰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때 다 몰려서 다 몰린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3월에 다시 특례보금자리론 해가지고 집 사야지? 아니 별로 효과 없던데? 이게 눈에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뭐 장난질 여파 했는데 장난질 여파는 이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둔촌 끝났잖아. 둔촌 완판요. 물론 이게 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들지만 일단 완판됐다고 한 이상 당장은 못 팔죠. 나중에 이제 슬금슬금 회사 보유분이니 뭐 부적격이니 하면서 슬금슬금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하면서 팔 텐데 뭐 그런 건 둘째 치고 당장 지금 청약은 끝났죠. 그러면 여기는 일단 더 띄울 이유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1월, 2월 둔촌주공 분양하고 해가지고 분양하고 무순위 청약하고 이런 시기에 거래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다가 3월 되니까 어때요? 이미 심리는 딱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약간 떨어질 때 보면은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던가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게 아니라 떨어지다가도 멈추고 막 이러다가 잠깐 반등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져요. 원래.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반적으로 그래프는 요 모양의 수렴하도록 가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서 요 모양의 수렴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이 고점이 되는 시기가 2018년이라고 그랬죠. 2018년 말.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 거품이 이만큼 더 붙었죠. 그래서 원래는 상승폭이 올라가면 줄어드는데 여기는 딱 고점 찍고 급락했잖아요. 이 부분만 금방 빠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런 형식으로 빠질 거라서 일시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올 수는 있다. 이게 지금 딱 요 정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말씀 드렸었죠. 코로나 거품 빠지면 일시적으로 하락폭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그때부터 사이클 따라서 가격이 떨어졌다가 떨어지면서 점점 또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하락폭이 멈춰갈 것이다.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내 자본을 마련해야 되고 내 재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예전에는 10억짜리 집이면은 대출 40% 그럼 난 6억을 모아야지 이거였는데 요즘에는 4억이 나오는지 아니면 너 돈을 못 벌면 3억밖에 안 내줘 2억밖에 안 내줘 너는 모아둔 자산은 많은데 네 직업이 돈을 못 벌잖아 너 대출 2억밖에 못 내줘
그러면 나머지 8억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여력이 되느냐. 그러니까 집값은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산이 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 집값은 DSR이 도입된 이후 소득 대비에 맞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PIR이 과거 저점 때 10에서 12 정도였는데 지금 18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수준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잠대 차주의 DSR이 60%래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0.5%였을 때 기준이 55%래요. 그러면은 그 3분의 1 정도의 가격은 적어도 빠져야지 고점으로 살 수 있을 수준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30% 이상 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 당연한 거를 집값은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러면서 논리도 없이 경험칙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소득 대비로 지금 집을 사기 위해선 60%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집값 규제가 40%밖에 안 내준다. 그러면은 60%에서 40%는 3분의 2죠. 그러면 지금 빠져가지고 고점이 될 때도 지금 고점의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 물론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그 고점은 바뀔 테지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